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연봉 40억에 완벽한 커리어를 가진 키셀 부부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일상 속에는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키셀 부부의 이름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로버트 키셀은 밀크쉐이크 한 잔으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홍콩을 뒤흔든 밀크쉐이크 살인사건, 로버트와 낸시, 키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 11월, 낸시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아빠한테 울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로버트가 나를 때렸어.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낸시는 로버트가 자기를 때리고 집을 나가더니 집에 돌아오질 않는다고 말했어요. 남편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출근도 안 했다고 하는데 로버트는 일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낸시의 전화를 받은 아빠, 아이라키샤는 충격에 빠집니다. 딸이 맞고 사는지 몰랐거든요. 평소에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딸이 막 울면서 남편이 때려가지고 갈비뼈까지 부러졌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래서 바로 홍콩행 비행기를 끊었고 다음날 시카고에서 홍콩으로 날아갑니다. 낸시의 아빠 아이라는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서를 찾아가서 딸의 폭행 신고와 사라진 사위의 실종 신고를 동시에 했어요. 근데 경찰들이 가정폭행 신고 접수하려면 병원에 먼저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부상이 있는지, 얼마나 심한 부상인지. 그래서 아빠가 낸시를 데리고 병원에 가요. 낸시가 원래 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날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나 그냥 안 기다릴래. 안 할래 신고 이러면서 집에 가자고 투덜대가지고 결국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이라는 홍콩에 오자마자 여기저기 들려서 피곤했어요. 그래서 호텔로 돌아가서 쉬기로 하고 낸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로버트가 사라지고 로버트의 직장 동료, 친구들은 진심으로 로버트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절대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은 수색 끝에 창고에서 카펫에 돌돌 말려있는 로버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쯤에서 로버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로버트 피터 키셀은 1963년 뉴저지주 몬트베일이라는 조금 부유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로버트는 일 중독자 수준으로 성공에 집착했는데 그건 자기 아빠 빌 키셀의 영향을 받은 거였어요. 빌 키셀은 심팩스라고 복사기 안에 들어가는 카트리지를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당시에 복사기 시장에서 가장 유명했던 제록스라는 회사를 제치고 엄청난 돈을 쓸어담고 있었어요. 완전 일 중독자였고 항상 냉정하고 독하고 무자비한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로버트 기억의 아빠는 정말 항상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데 당연히 재산이 점점 불어났겠죠? 나중에는 210평짜리 저택으로 이사하는데 어퍼세들 리버라고 뉴저지 안에서도 진짜 최상위에 있는 부촌이거든요. 이 동네에 NBA 농구 선수, 미식 축구 선수, 영화 배우, 많은 CEO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둘째였고 형이랑 여동생이 있었는데 형 앤드류는 약간 엄마의 피를 많이 받았나 봐요. 엄마는 가족 중심적이고 경쟁을 싫어하고 따뜻한 성격이었거든요. 앤드류는 아빠가 자기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아빠같이 막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좋은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지만 아빠 뜻대로 대학에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19살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직접 차려버립니다. 아빠의 기대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는 달랐어요.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처럼 독하고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로버트는 잘생기고 활발해서 학교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로버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영대학원에 다니면서 금융업계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틈틈이 아빠 회사에서 일도 도우면서 돈도 벌고 그랬어요.
그나마 집안에서 분위기를 풀고 가족들끼리 좀 대화가 오갈 수 있게 노력했던 사람이 엄마였는데 198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막내딸 제인도 워싱턴주로 이사를 가버려서 정말 집안이 삭막해졌어요. 이제 이 집에 아빠 빌, 로버트, 앤드류 셋만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묘하게 로버트와 앤드류 사이에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버트는 대학원을 가기 직전에 바람도 쐴 겸 친구랑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드비치를 가본 거예요. 거기에서 키 작은 금발머리, 당돌한 여자애를 만나는데 그게 낸시였어요. 두 사람은 누드비치에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로버트가 낸시를 보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옷 입은 모습도 예쁘겠네요. 이렇게 플러팅을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1년 뒤 로버트는 낸시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시 낸시는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바나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의 아빠 빌의 성에 찰 리가 없는 거죠. 낸시 뭐 어디 출신이냐, 아이비리그 출신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로버트가 낸시 이야기 할 때마다 걔 웨이트리스? 이러면서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반대를 이겨내고 로버트는 1989년 9월 낸시와 결혼을 합니다. 형 앤드류도 이쯤에 결혼했는데 하버드 출신의 미녀 스키 선수 헤일리 울프와 결혼했어요. 집안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집에 남자 셋만 있는데 아빠 파워가 엄청 세고 형제 둘은 계속 경쟁하는 거죠. 결혼 전까지 앤드류는 뭔가 로버트한테 항상 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빠 빌이 하버드 출신의 자기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자기 아내 헤일리 울프를 예뻐하니까 뭔가 로버트한테 이기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낸시와 로버트는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27평에 월세가 8,300달러였대요. 한화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진짜 월세가 엄청나죠. 로버트는 당시에 벌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는데요. 진짜 몸을 갈아서 일했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고 숨 돌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낸시는 첫째 아이 일레인을 낳고 나서 약간 우울해졌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졌고 또 지루하기도 했어요. 나가서 더 재밌는 거, 자극적인 거, 뭔가 그런 도파민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 맨날 집에서 하게 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로버트가 우리 홍콩으로 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당시 금융인들이 홍콩으로 일하러 많이 가기도 했고 1990년대 당시 투자은행 1위 골드만삭스 홍콩지사 이직 제안을 받았거든요. 이 제안을 듣고 낸시는 너무 좋았습니다. 낸시가 볼 때 홍콩은 더 화려하고 사람도 더 북적북적거리고 활발하게 느껴졌어요. 아시아로 완전히 거주를 옮기는 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1997년 가을, 키셀 가족은 홍콩으로 향했어요. 타이탄에 있는 파크뷰라는 곳으로 이사했는데 100평이 넘는 정말 고급스러운 집이었어요. 레스토랑이 8개나 있고 테니스장, 스쿼시 코트, 수영장 3개, 골프 연습장 2개, 피트니스 클럽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도 정말 잘 돼 있어서 돈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홍콩에서의 삶은 괜찮았어요. 음식도 입에 잘 맞고 교통도 잘 돼 있고 도시에 놀거리도 많았습니다. 낸시도 로버트도 자기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로버트는 완전히 일에 미쳐 있었는데 결국 골드만삭스 아시아그룹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고 2000년에는 메릴 린치라는 회사에 스카웃돼서 연봉 300만 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한화로 43억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은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낸시는 학부모위원회 부회장도 맡고 아이들의 육아에 힘썼어요. 이 지역에서 키셀 부부는 영향력 있고 성공한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로버트가 하루에 16시간 넘게 일을 하는 데다가 다른 나라로 출장도 엄청 자주 가서 낸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살림 도우미랑 보모를 고용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낸시는 할 일이 더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겉으로는 화려한 가족이었는데 낸시는 점점 이 삶이 너무 지루하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런 공허함을 쇼핑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방황하기도 했어요. 이 와중에 1999년 10월 낸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첫째 일레인, 둘째 준, 셋째 라이스까지. 로버트는 일이 지치긴 해도 삶이 만족스러웠어요. 일에 대한 성취감도 있었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던 낸시는 점점 더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이때 낸시가 35살이었는데 점점 자기가 너무 매력없게 느껴지고 인생의 전성기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낸시는 엄마로서의 행복을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가씨 때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유롭게 사는 걸 꿈꿨던 것 같아요. 로버트는 낸시가 아이들한테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니 애들한테 신경 좀 써. 애들이랑 시간 좀 보내. 패스트푸드 먹이지 말고 직접 요리해서 먹여. 쇼핑 좀 그만해. 이런 잔소리가 점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낸시 성격이 남 배려 안 하고 맘대로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한 번은 낸시의 엄마 진이 손주도 보고 딸도 보려고 멀리 홍콩까지 날아왔어요. 진은 과거에 폐암에 걸렸어서 폐의 절반을 잘라내고 수술 후유증 때문에 몸도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딸을 보려고 멀리까지 날아온 거예요. 근데 이날따라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자꾸 떼를 쓰는 거죠. 낸시는 확 짜증내면서 보모한테 "코니, 얘 좀 데려가요!" 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엄마가 조용히 와서 "낸시야, 아이들을 너무 보모 손에 다 맡기면 안 돼. 직접 너가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컨트롤할 줄도 알아야 돼." 이랬는데 평소에 로버트가 항상 아이들한테 신경 좀 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엄마도 같은 말을 하니까 참고 있던 뭔가가 확 폭발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엄마한테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이러면서 거의 밀쳐내듯이 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도 쾅 닫아버렸어요. 이날 이후로 수년 동안 엄마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낸시의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별로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로서 저 정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타지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자기 보러 온 아픈 엄마를 이렇게 쫓아내고 그 뒤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전염병 하면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생각나지만 그 전에 사스라는 게 있었어요. 사스도 중국에서 처음 퍼진 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11%에 달하는 전염병이었고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나 상점들은 문을 닫고 사스에 걸린 사람들이 죽기도 하면서 키셀 가족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홍콩이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바깥 활동이 많을수록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로버트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로버트는 홍콩에 남아서 일을 하고 남은 가족들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근데 뉴욕에 있는 학교들이 홍콩에서 막 들어온 아이들은 등록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버몬트에 있는 별장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근데 이 별장이 매일매일 있으려고 지어놓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있던 집보다 할 게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마당에 아이들이 영화 볼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고 이곳저곳 손댈 곳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합니다. 남편 없이 외딴 곳에 아이들이랑만 있는데 일하는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낸시는 내심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이랑 눈이 맞은 거예요. 이름은 마이클 델 프리오레였고 버몬트에 사는 정기 수리공이었어요. 근육질에 덩치 좋은 남자였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2번이나 결혼을 했던 이혼남이거든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아내랑 2아이를 버리고 18살짜리 스트릿 댄서랑 바람이 나서 헤어졌고요. 나중에 이 스트릿 댄서가 임신을 하는데 그때는 15살짜리 소녀랑 바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아무튼 15살 소녀를 만났고 그때 마이클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마이클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트였던 로버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마이크를 만나고 지루한 낸시의 삶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를 로버트가 모를 리가 없죠. 로버트가 엄청 예민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이때쯤 로버트는 또 엄청난 승진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아시아 전체에 부실 채권 투자 부문을 총괄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홍콩을 떠나서 도쿄로 이주해야 했어요. 일은 점점 잘 되고 있었지만 낸시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해서 우리 진짜 어떡하냐고. 막내 라이스가 태어난 뒤로 낸시가 눈에 띄게 우울해졌는데 지금은 우리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낸시를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낸시 컴퓨터에 몰래 감시 프로그램도 설치했고요. 프랭크 셰이라는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프랭크는 전직 경찰 출신의 사설 탐정이었는데 탐정 사무소가 되게 컸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비싸기도 했고, 그래서 보통은 기업 수사, 포렌식 위주로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탐정사무소에 일을 맡기기 힘든 게 일주일에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거든요. 근데 로버트한테 지금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만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낼 가치가 있었습니다. 프랭크와 프랭크의 직원은 일주일 내내 낸시를 미행했고 모든 동선을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낸시는 2번이나 밖에서 마이크를 만났고 보통 한 번 만나면 몇 시간씩 함께 있었어요. 사설 탐정이 확보한 증거 말고도 로버트가 이미 낸시의 메일을 몰래 읽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륜 사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낸시는 이것도 모르고 마이클이랑 같이 어깨에 중국어로 문신까지 새겼어요. 낸시가 예전부터 문신하고 싶다 했었는데 로버트가 문신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마이클이랑 문신을 새겨버린 거죠. 처음에는 주에 2~3번 정도 만나서 데이트했는데 낸시는 점점 마이클이랑 떨어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만났고 못 만나는 날에는 하루 종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로버트는 낸시의 불륜 사실을 모른 척 해줬어요. 그냥 낸시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평소보다 더 잘해주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낸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낸시는 불륜 사실이 들키지 않도록 선불폰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로버트가 스키를 타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의료 시술을 받으러 잠깐 미국으로 왔는데 진짜 대담하게도 로버트가 수술을 받는 동안 마이클을 만나러 호텔에 다녀오는 행동까지 합니다. 그 잠깐도 못 참게 된 거예요. 낸시의 머릿속에는 마이클로 가득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로버트는 낸시한테 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 너 이메일을 좀 봤어. 근데 마이클이라는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 그러니까 낸시가 강하게 부정해요. 아, 마이크? 뭘 무슨 사이야? 그냥 친구지. 아무것도 없어. 사실 여기에서 더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버트는 그냥 참아요. 그 사람 진짜 만나지 마, 제발. 부탁할게. 낸시는 알았다고 안 만나기로 이때 약속했습니다. 낸시가 쇼핑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맨날 쇼핑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냥. 비싼 차, 호화스러운 집, 넘치는 돈. 로버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육아를 맡게 되면 육아를 맡은 사람이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육아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낸시는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요리도 다 사람을 고용해서 했었고 아이들 부모가 애들을 돌봤잖아요. 집에 상주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서 정말 낸시는 로버트의 돈을 펑펑 쓰는 거 말고는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로버트랑 이혼하게 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낸시에게서 마이클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로버트는 다시 한번 예전에 의뢰했던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아이들을 여름 캠프에 보내고 나서 낸시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설 탐정이 며칠 동안 감시해보니까 마이클이랑 낸시는 한 번 간 호텔이나 모텔은 절대 가지 않았대요. 무슨 호텔 투어하듯이 매번 다른 곳에 가서 자는 거예요. 이 시기에 낸시는 마이클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 나 한 번도 누구한테 해본 적 없는데 사실 로버트는 나한테 너무 폭력적이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로버트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어. 낸시는 돈만 아니면 로버트랑 이혼하고 마이클이랑 살고 싶었어요. 로버트는 탐정한테 마이클이 혹시 집에 오게 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라고 지시했어요. 자기가 그때 낸시한테 전화해서 낸시가 뭘 하는지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실제로 마이클이 집에 왔어요. 탐정이 이 사실을 로버트한테 즉시 알렸고 로버트가 바로 낸시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낸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전화하니까 보모 코니가 받았는데 낸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좀 자고 있어요. 잠든 지 얼마 안 돼서 깨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해줍니다. 탐정이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로버트가 전화하고 진짜 몇 분 안 돼서 마이클 차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걸 봤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낸시는 아이들과 함께 홍콩으로 돌아왔어요. 로버트의 마음은 진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근데 진짜 로버트가 이걸 대인배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로버트 친구들 말로는 마이클한테 돈을 주고 홍콩으로 이사시키는 것까지 고려했대요. 그러니까 불륜남한테 돈 줄 테니까 홍콩에 와서 낸시를 만나라고. 그렇게 하면 낸시도 행복하고 자기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싫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낸시가 홍콩으로 돌아오고 나서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낸시도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는 여기에서 희망을 얻어요. 우리 결혼 생활 아직 희망이 있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허리 수술했던 것 때문에 다시 로버트가 뉴욕을 가게 되는데 이때 낸시가 간병을 하러 같이 갑니다. 뉴욕에 가기 전에 로버트가 남긴 일기가 있어요.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로버트의 상황과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반지를 벗으면 내가 느끼는 고통과 진실로부터 감정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 결혼의 상징들을 눈에서 치워버리면 오히려 그게 기억하라는 신호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결혼은 단순히 반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은 노력이다. 초반엔 쉽고 자연스럽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생기고 나면 시간은 늘 부족해진다. 결국 무언가를 잃게 된다. 우리는 서로를 듣고 있을까? 보고 있을까? 말하고 있을까? 함께했던 시간, 웃음, 사랑을 다시 되새길 수 있을까? 14년은 긴 시간이다. 사랑은 변하고, 대화는 사라지고, 마음은 상처받고, 그 상처는 깊고 아프다. 때로 마음은 길을 잃고 몸 전체가 울음을 터뜨린다. 머릿속엔 그녀와 과거의 나,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얼굴이 교차되면서 날 괴롭힌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강하다. 사랑은 아직 여기 있다. 이제 다시 집중할 때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새로운 곳을 찾을 수 있을까? 노력해야 한다. 인내하고 변화를 만들고 다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했었다. 그 사랑을 잊지 말자.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하자. 그래서 나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는다. 그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다시 사랑을 상기시켜준다. 전 솔직히 이걸 읽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애들은 내팽겨치고 바람피고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정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다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기를 쓰고 바로 며칠 뒤에 또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번 주는 정말 힘든 한 주였다. 하지만 수술 때문에 함께 있게 된 이 시간이 오히려 나를 다시 사랑에 빠지게 했다. 낸시가 블루밍데일에서 내 향수를 골라줬다. 밤엔 내 쪽으로 몸을 돌려서 자고 내가 먼저 손을 잡지 않아도 내 손을 잡아준다. 예전처럼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예전처럼 함께 웃는다. 우린 함께 아이들과 통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든다. 마치 10년 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내 머리는 자꾸 다른 데로 간다. 여전히 그녀가 마이클에게 편지나 전화를 하고 있진 않을까 불안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저 내 사랑을 보여줄 뿐이다. 가장 슬픈 건 난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지만 아마 다시는 그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다. 사실 한번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요. 그걸 평생 증명해야 돼요. 당한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온전히 상대방을 믿을 수 없게 되거든요. 로버트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낸시를 사랑하고 낸시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 작은 모습들에 감동받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탐정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좋은데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냐고. 근데 탐정이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냥 배우자를 온전히 믿는 법부터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확인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로버트는 병원 때문에 2주 동안 뉴욕에 있어야 했는데 낸시는 아이들 계약 때문에 먼저 홍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홍콩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 낸시는 또 로버트 몰래 마이크를 만났어요. 뉴욕 시내에서 데이트하면서 마차를 타고 몇 바퀴나 시내를 돌았는데 그 마차 안에서 낸시가 마이클한테 안겨서 막 울었어요. 로버트가 나를 너무 통제해.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해서 나를 막 때려. 이런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어. 마이클은 그럼 이혼해. 그냥 떠나. 뭐가 문제야. 그니까 낸시가 그럼 아이들을 잃게 될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자, 이때 낸시랑 로버트가 머물렀던 호텔이 파크레인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마이클이 그 호텔까지 낸시를 데려다 줍니다. 심지어 데려다 주고 바로 간 게 아니라 이 호텔 비상계단에서 관계를 맺어요. 진짜 미친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낸시는 홍콩으로 돌아갑니다. 로버트가 의심을 누르고 자기를 믿어주고 있을 때 낸시는 구글에 이런 검색을 했어요. 수면제 종류, 약물 과다 복용,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 그리고 자기 명의로 된 계좌를 하나 막 개설해가지고 부부 공동 계좌에서 돈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로버트는 의심하지 않기로 믿어주기로 하고 탐정을 고용하지 않았지만 낸시 컴퓨터에 설치해놨던 그 감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낸시가 수면제의 종류,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 이런 거 검색한 걸 다 본 거예요. 며칠 뒤 낸시는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남편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요. 이 진료 후에 낸시는 수면제를 처방받아요. 로버트는 뉴욕에서 2주간 있다가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낸시가 계속 로버트가 술 먹고 약 먹고 자기 때린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로버트는 술을 좋아했어요. 항상 자기 전에 스카치 위스키 2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전에 위스키를 딱 마셨는데 뭔가 술 맛이 이상했어요. 술잔에 들어있는 술을 다 마시기도 전에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술을 다 마시지 않고 낸시의 가방, 서랍 이런 걸 뒤져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낸시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마이클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어. 너를 볼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지. 너 생각 때문에 요즘 미칠 것 같아.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면 꺼져. 지금 낸시 생각 중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야. 네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 너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녹아내릴 것 같아. 이런 편지였어요. 로버트는 다시 탐정한테 연락을 합니다. 마이클이 아직 미국에 있는지 확인해줘. 그리고 지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탐정은 로버트한테 당분간 위스키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생명보험도 다시 확인해보자 말했어요. 머리카락, 혈액, 소변, 마셨던 위스키 전부 약물 검사하게 제출하라고까지 합니다. 탐정은 이 일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알겠다고 그날은 그랬는데 일하면서 바빠지고 뭔가 낸시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그러니까 샘플을 제출하기로 한 걸 잊어버렸어요. 이때 로버트가 회사에서 1억 달러짜리 엄청 큰 투자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탐정이 로버트한테 샘플 제출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로버트가 아직 곧 할게 라고 하고 끝내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까먹어?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저 사람이? 하면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실제로 믿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때는 로버트도 낸시를 의심하고 낸시도 로버트를 의심하고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서로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같이 부부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낸시도 로버트가 집에 없을 때 집에 있는 영수증이나 우편들, 로버트 방 이런 데를 꼼꼼히 뒤졌어요. 그리고 집 전화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데 반복적으로 로버트가 통화했던 어떤 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번호를 마이클한테 보내주고 한번 전화 걸어서 어딘지 확인해 보라고 한 거예요.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보는데
알파그룹 인베스티게이션이었어요. 로버트가 의뢰를 맡기는 탐정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로버트가 탐정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로버트는 뭘 발견하냐면요. 낸시가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궁하다가 낸시와 싸움이 났어요. 이거 마이크한테 돈 보내는 거 아니냐고 참고 있던 게 폭발한 거죠. 낸시는 실제로는 맞았는데 계속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우다가 이게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낸시한테 있는 신용카드를 하나만 남기고 전부 다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쓰지 말라고. 그로부터 며칠 뒤, 이 부부는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참석하는 사교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로버트는 부시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초대됐다는 것만 봐도 이 부부가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최상류층의 사교 파티인 거예요. 아무튼 이 파티에 가려고 두 사람 다 들떠 있었는데 낸시가 이날을 위해서 새로 산 드레스가 있었거든요. 그 드레스는 어깨가 완전히 드러나는 라인이었어요. 이때 낸시의 어깨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로버트가 처음 보게 됩니다. 로버트는 진짜 화가 폭발했어요. 이게 뭐냐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더니 낸시가 산 그 드레스를 찢어서 버려버립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행사였잖아요. 한바탕 집에서 난리를 치고 두 사람은 늦긴 했지만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이날 낸시는 조시 부시 대통령의 어깨를 톡톡 치면서 혹시 우리 남편이랑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너무 팬이라고. 그래서 조지 부시와 함께 사진까지 찍게 됩니다. 낸시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홍콩에 있으면서 낸시는 마이클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로버트가 탐정까지 고용하고 감시하는 마당에 미국에 볼 일 있다 하면서 가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절친 브리아나한테 전화해서 나랑 같이 가슴 수술하러 샌프란시스코에 가자고. 브리아나가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나는 가슴 수술 안 할 거다 하니까 아니 그냥 같이 간다고 말만 해주면 돼. 너랑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간다고 하면 로버트가 의심 안 할 거야. 이래요. 낸시는 몰랐겠지만 사실 브리아나는 로버트의 비밀 상담 상대였습니다. 낸시의 바람에 대해서 브리아나랑 몇 달 동안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이때 로버트는 완전히 집착 상태였어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집에서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발견하는데 번호가 모르는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뒤집니다. 그리고 낸시의 속옷 서랍장에서 그동안 낸시가 숨겨왔던 비밀 핸드폰을 발견해요. 낸시한테 이거 뭐냐 따지지도 않고 찾았다고 알리지도 않았고요. 그대로 핸드폰만 없애버렸어요. 이 핸드폰으로 항상 마이클이랑 몇 시간씩 통화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사라지니까 낸시는 내가 다른 곳에 놔뒀나?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로버트가 발견했나? 하면서 막 혼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콜렉트콜 있죠. 수신자 부담 전화. 공중전화에서 그걸로 마이클이랑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했어요. 수신자 부담 전화인데 해외로 거는 전화잖아요. 게다가 자주 전화를 했으니까 전화요금이 그달에만 장난 아니게 나왔습니다. 1,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마이클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뭐 낸시가 주기적으로 돈을 보내긴 했지만 낸시는 다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때 처방해줬던 수면제에 엠비엔 말고 더 강력한 약 없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또 때렸어요. 저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낸시가 먼저 의사한테 로이프놀 같은 약 없냐고 그거 처방해주시면 안 되냐 해요. 이 로이프놀이 보통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는 약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수면제고 미국에서는 이 약을 처방해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홍콩이잖아요. 홍콩에서는 로이프놀 처방이 가능했어요. 며칠 뒤에 낸시는 또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로라제팜, 엑시톨, 아미트리프틸린 이렇게 세 종류의 약을 처방받았어요. 2003년 11월 2일 이날은 둘째 아이의 친구 리아가 놀러 오기로 한 날입니다. 리아의 아버지가 포브스 홍콩 지국장인 앤드류 탄저였거든요. 리아를 데려다 준 김에 잠깐 앉아서 로버트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실에서.
보통 집에 손님이 오면 차나 커피, 디저트 같은 거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낸시가 집에 남은 아이스크림이랑 쿠키랑 부셔가지고 밀크쉐이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엄마가 만들었어요. 밀크쉐이크래요. 라고 하면서 아이가 갖다 줍니다. 이야기를 좀 하다가 앤드류 탄저는 이따가 리아 데리러 다시 오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소파에서 잠이 듭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아내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기억이 안 나고 못 일어날 정도였어요. 같이 밀크쉐이크를 마신 로버트는 이 시간 공원에서 막내 라이스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데이비드가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밤에 중요한 컨퍼런스 콜, 온라인 회의가 잡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걸었는데 로버트가 평소랑 좀 많이 달랐대요. 평소에 로버트는 침착하면서도 정확하고 뚜렷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말도 느려지고 어눌해지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게 말을 했대요. 자꾸 횡설수설해서 데이비드는 저녁에 있을 회의가 걱정될 정도였다고 해요. 오후 6시, 낸시는 가정부인 민에게 공원에 가서 로버트랑 라이스 데려오라고 지시했어요. 근데 라이스가 조금 더 놀고 싶어 해서 로버트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민이 아이를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민한테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7시까지 시간 맞춰서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계가 없는데 혹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로버트한테 시계를 빌립니다. 로버트는 까르띠에 시계를 벗어서 건네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고요. 이때 시간이 6시 6분이었어요. 저녁에 예정되어 있던 온라인 회의는 몇 주 동안 동료들과 로버트가 함께 준비해왔던 정말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로버트는 결석 사유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소에 다른 건 몰라도 일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라 동료들은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11월 3일 하루 종일 로버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는요? 어디 갔어요? 물어봤는데 낸시가 아빠? 아, 오늘은 아침 일찍 출근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정부 민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민이 어제 로버트한테 시계를 빌렸잖아요. 그 빌린 시계를 부엌 카운터 위에 뒀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평소에 로버트는 항상 그 시계를 차고 출근했다고 해요. 전날에는 보모인 코니가 휴무라 없었는데 이날은 있었습니다. 낸시는 아침부터 보모 코니한테 이따 라이스 유치원 데려다주고 올 때 표백제 좀 사와요 라고 말했고 가정부 민한테는 오늘은 내 방 청소하지 마. 방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절대 방해하지도 말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빠, 아이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로버트가 나를 때렸고 집을 나갔다고. 그리고 나서 마이클이랑 30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메일을 하나 보내요. 남편 로버트가 홍콩 국제학교 행사에 초대됐었는데 그 초대를 한 사람한테 보낸 메일이었고 남편이 아파서 일정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삿짐 박스를 주문했고요. 건물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창고를 추가로 임대했어요. 그 일들을 하고 방에서 나온 낸시는 집 근처 인테리어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합니다. 침대 시트, 이불, 베개, 소파, 러그 이런 것들을 샀는데 어차피 곧 이사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쇼핑은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민한테 로프랑 포장 테이프, 비닐 시트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낸시는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막 돌리면서 로버트가 나를 때린다고 로버트의 폭력적인 모습을 폭로했는데 이날 브리아나한테도 전화했었거든요. 근데 브리아나가 시차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은 거죠. 낸시가 전화했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새벽 5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어요. 브리, 제발 전화해줘. 너무 중요한 일이야. 로버트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때려. 나한테 억지로 그 짓까지 하려고 했어. 제발 전화해줘. 이 음성 메시지를 받고 브리아나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낸시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브리아나는 로버트한테 몇 달 동안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주말에는 로버트가 낸시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할 거라더니 왜 갑자기 저런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브리아나는 로버트한테 전화합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냈는데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월 4일, 낸시는 아침 일찍 민한테 약국 가서 페퍼민트 오일 사오라고, 가능한 최대한 많이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병원을 가요. 막 허리를 만지면서 구부정하게 들어가서 남편이 나를 때리고 억지로 잠자리를 가지려고 한다 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어요. 이때 진료를 본 의사는 낸시의 몸에서 심한 폭행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강에 있는 멍, 그리고 손에 작은 뭔가에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낸시는 계속 나 갈비뼈 부러진 것 같다고 엑스레이 찍어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너무 멀쩡했어요. 낸시가 주장하는 심한 폭력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낸시는 보모인 코니한테 어제 남편이 나를 때렸다고, 로버트가 내 손목도 부러뜨리고 지금 갈비뼈도 아작이 난 것 같아, 이랬어요. 근데 어젯밤에 너무 조용했거든요, 집이. 무슨 음소거 싸움도 아니고. 낸시는 로버트가 화나서 집을 나갔어. 아마 안 올지도 몰라. 솔직히 나도 이제 다시는 로버트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11월 5일, 집에서는 평소에 나지 않았던 강한 향을 피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평소에 낸시는 인센스 스틱이나 향이 나는 제품을 피운 적이 없었어요. 가정부와 보모가 보기에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파크뷰 직원들 4명이 낸시의 지시로 집에 왔어요. 낸시가 창고에 물건을 좀 옮겨달라고 했거든요. 말려있는 카펫이었는데 악취도 나고 엄청 무거웠대요. 근데 그냥 옮겨달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옮겨준 거예요. 전날 낸시가 아빠한테 로버트가 때렸다고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 아이라는 홍콩에 도착했어요. 낸시는 병원에서 아빠랑 진료를 기다리다가 기다리기 싫다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아이라도 피곤해서 호텔로 돌아가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가정부와 보모, 코니와 미는 사촌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작은 옷방을 개조해서 거기를 숙소처럼 썼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로버트가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집에 오지도 않고, 로버트가 보이지 않았던 순간부터 낸시는 평소랑 다르게 향을 피우고 표백제 사오라 하고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그 이상한 돌돌 말려있는 카펫까지 창고로 옮겼잖아요. 솔직히 눈치가 조금만 있어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쯤 로버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심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봐온 로버트의 성격으로는 절대 이 많은 책임을 뒤로하고 말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보모 코니는 브리안한테 지금 너무 이상해요. 창고 안에 넣어놓은 그 카펫을 열어봐야 될까요? 라고 이메일을 몰래 보냈어요. 브리아나는 당장 열어서 확인해봐 라고 했는데 코니는 너무 겁이 났어요. 왜냐면 안에 로버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브리아나는 로버트의 친한 직장 동료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어요. 신고 전화는 데이비드가 합니다. 데이비드의 전화를 받고 경찰들은 키셀 부부의 집으로 출동했어요. 역시나 로버트는 집에 없었습니다.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어요. 경찰들이 낸시와 인터뷰했을 때 낸시는 남편이 나를 때리고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직장 동료 데이비드, 브리아나, 가정부 코니, 민, 주변 사람들이랑 경찰들이 이야기했을 때 로버트의 실종은 확실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낸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 주변, 그리고 로버트와 관련된 사람들이랑 인터뷰하면서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카펫을 창고로 옮겨준 파크뷰 직원들이 낸시가 카펫을 옮겨달라 해서 옮기긴 했는데 뭔가 이상했다고, 생선 비린내 같은 심한 악취가 났고 이 카펫이 말도 안 되게 무거워서 넷이서 옮겨야 했다고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다시 낸시한테 창고 키 좀 줄 수 있냐고, 카펫을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요. 근데 낸시가 키를 잃어버렸다고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자기 아빠 아일한테 전화해서 막 소리치면서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말했어요. 경찰들은 카펫에 뭔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그 저장 창고 앞에만 가도 악취가 엄청 났거든요. 홍콩이 습하고 더워서 부패가 더 심했을 거예요. 낸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경찰들은 파크뷰 저장 창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요. 창고 문을 열게 됩니다.
낸시의 아빠, 아이라도 급하게 달려왔는데 오자마자 경찰들한테 당장 우리 딸 병원으로 이송시키라고 명령했고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고용합니다. 아이라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딸을 지켜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아이라는 보무한테 아이들 데리고 내일 호텔로 가라고 애들 절대 혼자 두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라와 낸시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새벽 2시. 경찰들은 드디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문제의 오리엔탈 러그가 보였는데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고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악취도 그렇고 낸시의 행동도 그렇고 안에 로버트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했을 때 그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상태를 봐서는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이때 로버트는 사망한 지 96시간이 지난 상태였는데 이 말은 낸시가 남편을 살해하고 3일 동안 같은 방에서 잤다는 말이에요. 로버트의 시신이 창고에서 나온 뒤에 코니는 브리안한테 전화해서 로버트가 죽었어요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브리아나가 로버트의 가족들, 빌, 제인, 앤드류 모두와 얼굴을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브리아나가 로버트의 형 앤드류한테 전화해서 로버트가 죽었다고, 낸시가 죽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로버트의 가족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경찰들이 로버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낸시는 아빠 아이라의 도움으로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낸시는 며칠 전에 반복적으로 다른 의사한테 했던 말을 합니다. 여기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의사가 낸시의 몸을 전체적으로 확인했어요. 옅은 멍, 그리고 미세한 찰과상, 이런 건 보였는데 누가 봐도 심각한 부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2003년 11월 7일 오전 2시 41분, 로버트의 시신을 발견하고 몇 시간도 안 돼서 경찰들은 로버트 키셀 살해 혐의로 낸시 키셀을 체포했습니다. 낸시는 병원에서 체포됐어요. 로버트는 낸시가 준 밀크쉐이크를 마시고 나서 말도 횡설수설하고 느려지고 이상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같이 마셨던 앤드류는 집에 가자마자 뻗어버렸고 아내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날 앤드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에서 깼는데 일어나자마자 엄청난 공복감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저녁밥을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3통이나 먹어치웠다고 해요. 그러고는 소파에 톡까지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앤드류는 그 전날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평소에 그렇게 행동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낸시가 만들어준 그 밀크쉐이크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게 하고 심지어 기억을 잃게 만들었어요. 로버트가 집에 들어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로버트 키셀의 부검 결과 둔기에 5차례 맞은 흔적이 있었고 위에서는 강력한 진정제인 로이프놀을 포함해서 총 6종류의 처방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낸시가 아무리 부정해도 모든 정황이 낸시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검출된 모든 약이 낸시가 최근에 처방받은 약이었거든요. 낸시가 최근에 계속 정신과랑 병원에 가서 갈비뼈 부러졌다고, 남편이 때린다, 잠 못 잔다 하면서 더 강한 약 처방해달라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 전에 구글 검색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약물은 뭐가 있는지 수면제나 이런 약물에 대해서 검색까지 했잖아요. 밀크쉐이크를 마신 로버트는 집에 와서 졸음이 쏟아졌을 거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을 거예요. 방어운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로버트가 정신을 잃고 잠에 들었을 때 뒤에서 낸시가 머리를 가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있는 힘껏 쳤냐면요. 한 번 친 걸로 충분히 즉사할 만한 강력한 타격이었대요. 5번이나 내려쳤는데 두개골이 산산조각이 났고 뇌 속에 뼈 조각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뼈를 다 깨부시고 으스러뜨릴 만큼 강하게 친 거죠. 로버트를 때려 죽인 뒤 낸시는 수건으로 감싸고 그 다음 쓰레기 봉지로 밀봉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침낭에 넣었고요. 침낭을 커다란 하얀 비닐로 칭칭 감아서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완전히 밀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카펫으로 돌돌 말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려있던 카펫을 펼쳐봤을 때 그 안에 피범벅이 된 조각상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 조각상은 낸시의 할머니 유품이래요. 평소에 낸시가 아끼던 소녀 형상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이걸로 로버트를 내리친 거고 살인 무기까지 함께 보관을 한 거예요. 로버트가 살해당한 장소는 침실이었습니다.
침대의 끝, 카펫에서 가장 많은 피가 검출됐고 벽, 바닥 넓게 피가 튀어 있었어요. 벽 높게 피가 튄 자국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확실히 로버트가 누워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 자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부모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모는 자기도 같이 충격받고 진심으로 자기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어떤 부모는 어떻게든 형량을 적게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죠. 낸시의 아빠 아이라는 사실 낸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받긴 했지만 어떻게든 낸시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한 것도 아이라고 낸시가 체포된 뒤에도 아이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낸시에게 알려줬어요. 변호사는 낸시에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경찰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렇게 조언했어요. 낸시도 자기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거예요. 모든 정황과 증거가 낸시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아이라는 낸시의 세 아이들에게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체포됐고 아빠는 없으니까 이걸 전해줄 사람이 지금 아이라밖에 없었어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라는 첫째 일레인을 불러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사실대로 전했어요. 일레인은 처음에 눈물을 흘리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는지 금방 돌아서서 동생들이랑 놀았어요. 나머지 둘째와 셋째는 나이가 더 어리잖아요. 아이라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낸시의 이복 동생 브룩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브룩스가 아동 심리교육을 받은 의대생이었거든요. 브룩스는 당시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아빠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홍콩행 비행기를 끊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이 사건에 얽힌 잘못된 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사건 현장 보존의 문제입니다. 보통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두기도 하고. 근데 로버트의 시신이 발견된 뒤 낸시가 체포되고 나서 보모 코니가 아이들의 옷이랑 짐들을 가지러 살인 현장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아이라도 낸시가 무슨 노트북이랑 보석을 갖다 달라 해서 그걸 가지러 마음대로 들어와서 가지고 갔습니다. 사건 현장, 특히 침실은 여전히 엉망이었고 살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아무나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이웃집 사람들 있죠. 여기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무슨 투어하듯이 그걸 구경시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왜 구경하는 걸까요? 현장은 제대로 폐쇄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낸시의 노트북은 조사 대상이 됐어야죠. 보통 포렌식 하잖아요. 근데 체포된 뒤에 노트북은 낸시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다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낸시가 새 러그를 사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영상이 있었고 마이클이랑 낸시가 서로에게 보낸 연애 편지, 로버트가 고용했었던 사설 탐정이 제출한 보고서들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경찰들이 집을 수색하는데 낸시의 가방 안에서 낸시가 처방받았던 약 처방전 5개를 발견했고 로버트의 몸에서 나온 독성 보고서와 그게 일치했습니다. 11월 12일 오후 경찰들은 집 수색을 모두 끝내고 가족들에게 집을 반환했어요. 코니랑 민이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대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의 옷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범벅이 된 수건, 시트, 이런 직접적인 증거물이 가방채로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경찰들이 이 직접적인 증거를 다 놓친 거예요. 결국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거죠. 아까 둘째, 셋째한테 아빠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려고 멀리 미국에서 낸시의 이복 동생 브룩스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브룩스는 홍콩에 와서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봤습니다. 다른 일은 다 내팽개치고 이 일에만 집중했어요. 낸시는 체포되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애정을 듬뿍 담아서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낸시의 편지 내용은 무슨 일상생활할 때 문자 보내듯이 가벼웠어요. 여름 캠프 갔다 왔다며 어땠니? 휴식이 조금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엄마를 지금 만날 수 없는지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낸시는 아이들에게서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낸시도 더 이상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2004년 11월 1일, 로버트가 사망하고 1년 정도 지나서 낸시의 보석금이 100만 달러, 한화로 14억 3천만 원 정도예요.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게 당시에 꽤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홍콩 역사상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보석이 허가된 첫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낸시 전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그 누구도 보석이 허가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살인범이 재판 전까지 돈만 내면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낸시는 외국인이잖아요. 한 번씩 그런 사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낸시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건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낸시가 그동안 로버트 돈으로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친구가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낸시한테 보석금으로 쓰라고 몇 억을 모아서 보태줬어요. 그리고 낸시의 아빠 아이라는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했고 보석금에도 돈을 보탭니다. 근데 그래도 보석금이 좀 모자란 거예요. 이때 이해할 순 없지만 나머지 비용을 누가 보태냐면요. 로버트의 전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나타나서 나머지 비용을 보태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살인범한테 몇 억씩 탁탁 내주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인 걸까요? 그렇게 모인 돈으로 낸시는 보석금을 내고 재판 전까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 구해준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서 자기 사건을 검토했어요. 그동안 너무 공주처럼 살아서 그런지 지금 남들이 다 도와줘서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낸시는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법무 보조원들을 들들 볶고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낸시 때문에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2005년 6월 낸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낸시는 1997년 홍콩으로 온 뒤로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어요. 로버트는 알코올 그리고 코카인에 의존하는 퇴폐적인 삶에 빠졌고 사소한 일에도 금방 폭발하고 언제 화낼지 낸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해요. 내가 바람을 피긴 했지만 사실 로버트도 문제가 있었다고. 로버트가 출장이 잦았는데 아시아 다른 나라로 출장 갔을 때 동성애자들이랑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서로가 진짜 바람을 폈냐 어쨌냐 그게 아니죠. 낸시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게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말을 지어낼 수 있는 거죠. 로버트가 불륜을 했다든지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재판 내용은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거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요약해서 말해드릴게요. 그날 로버트가 집에 와서 침대에 철버덕 누우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카펫에서 나왔던 그 조각상 있죠. 그게 3-4kg 정도 되는 무거운 장식품이래요. 그걸로 로버트의 뒤통수, 머리를 강하게 5번 정도 내리쳤습니다. 로버트는 머리를 맞고 사망했고요. 낸시는 로버트의 시신을 치우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가정부에게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날 러그를 사러 간 거예요. 간도 크죠. 누구라도 들어갔으면 바로 들켰을 텐데. 근데 낸시는 이 일이 사고였다고 주장해요. 몇 주 전부터 로버트랑 지속적으로 이혼 문제로 다퉜는데 이혼하면 아이들을 데려갈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역시나 싸움이 이어졌는데 로버트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어서 낸시가 위협을 느꼈대요. 그래서 나는 뭐 들 거 없나? 방어할 거 없나? 하면서 찾다가 근처에 있는 조각상을 발견해서 집어들었고 남편이랑 서로 밀치고 가볍게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낸시가 너무 열받아서 로버트의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그리고 바로 로버트가 낸시의 입을 때렸는데 그대로 두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낸시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로버트가 낸시가 일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딱 잡았어요. 발목이 잡히고 너무 놀래가지고 낸시가 조각상을 막 뒤로 이렇게 휘두릅니다. 근데 로버트가 야구방망이로 반격을 한 거죠. 낸시는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있는 힘껏 조각상을 휘둘렀대요. 그리고 거기에 로버트가 맞아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낸시의 말대로면 야구방망이에도 뭔가 긁히거나 아주 작은 흔적이 남았을 텐데 경찰들이 찾아보니까 낸시가 주장한 그 야구방망이는 너무 깨끗했어요.
조각상이랑 충돌한 그 어떤 흔적도 없었고요. 조각상에서도 야구방망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에 로버트나 낸시의 DNA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구방망이가 그날 사용됐을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였어요. 그리고 대중한테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로버트가 죽은 다음 날 낸시가 찍힌 CCTV들 그걸 보면 낸시는 전혀 아무런 상처나 고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2005년 9월 1일 배심원단은 8시간 만에 판결을 내립니다. 낸시는 로버트 키셀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홍콩법에 따르면 살인죄의 의무적인 형량이 종신형이라고 해요. 근데 종신형을 선고받고도 낸시는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낸시의 정신감정 결과 그 어떤 정신병도 없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고 해요. 현재 낸시는 타이람 여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냥 가만히 지금 삶에 만족하고 살기만 했어도 평생 일반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편한 삶을 누렸을 텐데 복을 발로 걷어차고 자기 스스로 교도소로 걸어 들어간 거죠.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버트가 죽고 낸시가 체포됐을 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로버트는 하루에 1,100만 원이 넘게 버는 재벌이었어요. 1년에 40억 이상을 벌었었죠. 어느 쪽이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후견인이 된다면 로버트의 2천만 달러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정말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죽고 나서 안타깝게도 이 재산 때문에 두 집안이 양육권을 두고 엄청나게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상 돈 때문이었어요. 아이라랑 낸시의 이복 동생이 먼저 홍콩에 와서 아이들이랑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키셀 가족, 로버트의 아빠, 형 전부 홍콩으로 왔어요. 로버트네 가족을 키셀가라고 부르고 낸시네 가족을 키샹가라고 부를게요. 빌은 홍콩에 올 때부터 이미 변호사를 대동해서 왔어요. 키셀가는 자기 첫째 아들 앤드류네 부부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 집에 로버트의 자녀들과 나이대가 비슷한 자녀들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해줄 수 있는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키샹가는 앤드류? 앤드류한테는 절대 애들 못 맡긴다고. 앤드류 술이랑 약물 문제 있는 거 다 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한테 애들을 맡길 순 없다. 그래요. 법적으로 해결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날 이야기해서 조율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헤어지는데 이 직후에 빌이 로버트 사무실에 가서 아이들의 여권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훔칩니다. 혹시나 키샹가가 아이들을 데리고 홍콩을 떠나버릴까봐 자기들이 여권을 먼저 채간 거예요. 근데 사실 로버트의 형 앤드류네 가족도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았거든요. 이 집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키셀가가 욕심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로버트의 아버지 빌이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키샹가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카고로 가는 걸 허락했어요. 왜냐면 앤드류의 아내 헨리가 돈보다 아이들이 더 신뢰하고 편애하는 사람들이랑 있는 게 낫지 않겠냐고. 나는 그걸 더 원한다 한 거죠. 근데 애들이 낸시의 아빠 아이라를 더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와 낸시가 홍콩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이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던 보모 코니 있죠. 코니까지 데리고 시카고로 가기로 해요.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 코니가 함께 가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코니도 흔쾌히 시카고에 가서 보모 일을 이어서 하기로 결정합니다. 대단하죠. 평생 살았던 내 나라를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코니가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키셀가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키샹가도 아이들과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는 낸시만 남게 됐습니다. 키샹가는 시카고로 돌아가서 아이들 그리고 보모도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했고요. 낸시의 이복 동생 브룩스 있죠. 당시 24살이었고 의대생이었는데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우려고 휴학까지 합니다. 키샹가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안정이 있는 중산층의 일상을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시카고에 돌아오고 나서 아이라가 빌한테 편지를 한 통 썼어요.
빌이 아이라한테 아이들을 양보하면서 신신당부했거든요.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근데 사실 막상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현실은 상상과 달랐던 거예요. 아이라는 61세였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 새 아이를 돌볼 육체적, 정신적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라의 아내는 낸시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이 아이들이랑도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복 동생 브룩스, 그리고 아이라의 두 번째 부인이죠. 낸시의 친모 말고 브룩스의 친모가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돌보겠다고 했고 보모 코니, 이렇게 세 사람이 아이들을 돌보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는지,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걸 키셀가에게도 알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인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아이들이 안정되고 사랑이 있는 환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일레인, 준, 라이스는 코니의 지속적인 돌봄과 브룩스의 일상적 보살핌 아래 놀라울 만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브룩스는 아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고 브룩스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겁니다. 저의 이 결정이 키슬, 키샨 두 가문 간의 갈등을 낳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지지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아이라. 아까 아이들과 보모가 같이 살 집을 막 짓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거죠. 그동안 아이들은 브룩스의 집, 지하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빌이 알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애들을 저런 데서 키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첫째 아들 앤드류 그리고 며느리 헤일리한테 당장 가서 아이들 데려오라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릅니다. 헤일리는 아니다, 조금 기다려주자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200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시내시티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빌과 아이라는 다시 만납니다. 아이들은 호텔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빌은 양육권 지금 즉시 앤드류한테 넘기라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당신을 파산시켜버릴 거예요. 키시안가가 가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키셀가가 비교도 안 되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법적 싸움을 하게 되면 키시안가는 절대 키셀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빌은 끊임없이 애들 양육권 넘기지 않으면 너네 삶 자체를 망가뜨려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특히 이 집에서 가장 미래가 밝은 브룩스를 걸고 넘어지면서 브룩스 지금까지 노력한 거 아깝지 않냐고 은근히 협박했어요. 결국 키시안가는 아이들을 앤드류 부부에게 넘기게 됩니다. 참고로 브룩스는 결국 의사가 됐어요. 유타대학교 소아과 교수이자 소아정신과 의사로 일했는데 저는 브룩스가 계속 아이들을 키웠어도 전문적으로 잘 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로버트의 형 앤드류 키셀이 아이들을 데려간 뒤 이 사건은 더 기묘해집니다. 2006년 4월 앤드류 키셀은 자신의 저택 지하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되거든요. 아이들은 또다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돼요. 앤드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앤드류는 분명히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부동산으로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녔거든요. 이미 앞에 로버트 사건으로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이 내용까지 세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앤드류는 부동산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었고 회사까지 세우는데 이름이 핸드록이었어요. 회사 이름의 뜻이 헤일리, 앤드류, 낸시, 롭 이렇게 4명의 이름을 합친 거였거든요. 자기 회사인데 왜 로버트와 낸시의 이름까지 넣었냐. 로버트가 자기 회사에 투자하고 도와주길 바래서였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는 꽤 잘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허위 업체를 만들어서 가짜 청구서를 이웃들에게 보내서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470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짜 부동산 투자, 전형적인 사기 방식 이것저것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앤드류한테 당한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건 문제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앤드류를 죽이고 싶어 한 사람은 너무 많았습니다. 사기친 돈으로 부자가 된 앤드류는 행복했을까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저택, 차고에는 차가 30대가 넘게 있었고요. 페라리만 4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930만 달러짜리, 한화로 130억이 넘는 요트도 가지고 있었고 레스토랑, 주류상, 올리브오일 회사, 말 농장까지 샀습니다.
앤드류는 낸시처럼 쇼핑 중독이었고 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허영심만 가득했던 거죠. 게다가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뭐 그러고 다니는데 여자 문제라고 깨끗했겠어요. 이런 여자 문제로 2005년 2월 헤일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헤일리는 앤드류가 어차피 사기 같은 이상한 부동산 사업으로 언젠가는 감옥에 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혼 합의금으로 70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하나로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헤일리는 키셀가의 막내, 앤드류의 동생, 제인과 친했는데 애초에 앤드류와 헤일리가 만나게 된 것도 제인 때문이었거든요. 헤일리가 스키 선수였다고 했잖아요. 제인의 스키 코치였어요. 둘이 마음이 잘 맞아서 친구로 가까이 지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앤드류와 연결이 된 거죠. 아무튼 헤일리는 앤드류의 문제에 대해서 제인에게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헤일리가 이혼하자고 한 뒤에 앤드류는 더 심한 부동산 사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조작해서 사기로 대출을 받기도 했고요. 술과 마약에 완전히 절여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도 아이들 때문인지 헤일리와 앤드류는 여전히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헤일리는 5명의 아이들을 온전히 혼자 돌보는 상황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앤드류는 아이들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애초에 헤일리는 로버트의 세 자녀들을 키샹가가 키웠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바라지도 않은 아이들을 헤일리가 결국 돌보고 있는 거죠. 책임감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돌봤지만 정작 키셀 집안 사람들 중에 양육을 돕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남편 앤드류는 맨날 마약이랑 술에 절어있고 문란하고 호화스러운 삶을 즐기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미칠 노릇이었죠. 이때 헤일리가 제인한테 썼던 이메일들이 있어요. 오, 신이시여. 난 너희 오빠를 정말 증오해. 앤드류는 끔찍하고 불쌍하고 한심한 인간이야. 난 그가 너무 싫어. 내가 왕이야라는 태도. 엉망인 가치관, 분노, 잔인함 그 모든 게 역겨워. 앤드류는 절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 못할 거야.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렇게 쉽게 외면하는 걸 보면 그냥 구역질이나. 이런 내용 말고도 어제 침대에 누워서 앤드류를 죽이는 상상을 했다. 솔직히 기분 좋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아침에 헬스 가려고 차에 시동 걸었다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앤드류 페라리 4대를 그대로 다 들이받고 싶었다. 뭐 이러면서 앤드류에 대한 증오를 제인에게 쏟아냈어요. 헤일리는 정말 참다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제인도 오빠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우리 오빠를 만나가지고 나 때문이다 이러면서 헤일리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앤드류한테 전화하기도 했어요. 아이들 양육권 언니한테 넘기고 그냥 이혼하라고.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 안 하면 나까지 언니의 소송을 돕겠다 하면서요. 2005년 7월 28일 앤드류는 3개 주에 걸친 최대 5천만 달러 규모의 모기지 서류 위조와 투자자 700만 달러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낸시가 홍콩에서 살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쯤 앤드류는 미국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 아버지 빌의 심정이 이때 어땠을까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앤드류도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그리니치에 있는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됩니다. 가택연금은 완전히 자유롭게 외출할 수는 없지만 자기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신체적 자유를 허락하는 감금이라고 보면 돼요. 앤드류가 체포되고 나서 빌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진작 앤드류가 사고치고 다닐 때부터 신경 껐다고. 로버트의 죽음, 그리고 앤드류의 체포로 키셀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빌은 로버트의 자녀, 일레인 준 라이스의 양육권을 막내딸 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지했어요. 제인도 그걸 원했습니다. 앤드류는 뻔뻔하게도 아버지가 제인이 양육권을 가져가야 된다 주장하니까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낸시랑 헤일리랑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낸시는 감옥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어요. 앤드류와 헤일리한테 양육권을 주라고. 왜 낸시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낸시는 뜬금없이 앤드류와 헤일리를 지지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낸시잖아요. 낸시의 주장이 무슨 소용일까요? 아빠를 죽인 살인자인데. 제인은 처음에 앤드류 부부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는 아이들이 여기 집에 있는 게 더 위험하겠다고 판단했고 강력하게 아이들 양육권을 요구했어요. 앤드류와 헤일리 부부 그리고 제인의 사이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앤드류와 헤일리는 제인한테
너는 아버지가 75년 동안 하려고 했던 일을 결국 완성했다면서.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건 너다. 우리는 널 끝장내버릴 거다. 네가 우리를 배신하다니 이러면서 분노가 담긴 메시지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로버트의 유언장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낸시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양육권은 내 여동생 제인 키슬 클레이튼에게 준다고. 결국 제인과 제인의 남편 리처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워싱턴주로 이사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어릴 때부터 4번이나 도시를 옮기고 보호자도 계속 바뀌었잖아요. 앤드류에 대한 재판은 판결이 나기 전이었는데 최대 25년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앤드류와 헤일리 부부는 더 이상 월세를 유지하기 힘들어져서 그 호화로운 저택에서 나가야 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나오고 나서 헤일리의 아버지 로이노이스가 200만 달러짜리 집을 사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헤일리, 앤드류 그리고 두 사람의 두 딸이 함께 살게 됐어요. 2006년 4월 1일 토요일 헤일리와 앤드류는 여전히 미친 듯이 싸웠어요. 결국 헤일리가 이 집을 나가기로 합니다. 헤일리는 앤드류가 사용할 침대 하나랑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가구를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지고 이사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비상금을 발견한 거예요. 돈 문제로 두 사람은 이사하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직접 목격하거든요. 헤일리는 이사를 나가면서 앤드류의 아버지 빌한테 전화했어요. 앤드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자살할지도 모르니까 잘 지켜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경고해준 거죠. 이 전화를 받고 빌이 앤드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앤드류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4월 3일 월요일 앤드류가 가택연금 상태였잖아요. 이날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하기로 결정해서 자진 출두를 하는 날이었어요. 유죄 협상을 하게 되면 10년형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른 사건 선고까지 하면 최소 20년형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월요일 아침 이삿짐 센터 업체에서 남은 짐을 가지러 앤드류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앤드류가 아무리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 불러도 응답이 없었는데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냥 열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니까 앤드류는 없었지만 가져가야 되는 짐을 하나하나 쌌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짐을 가져가려고 문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돼요. 앤드류는 피를 잔뜩 흘리고 그 위에 누워 있었는데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고 위도시 머리 위까지 말아 올려져 있었어요. 등에는 칼에 여러 번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헤일리가 빌한테 전화해서 앤드류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건 현장을 보면 절대 앤드류 혼자서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등에 찔린 상처가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앤드류를 죽인 거죠. 앤드류를 죽여버리겠다고 죽이고 싶어 한 사람은 많았지만 원한이 가장 큰 사람은 헤일리였습니다. 헤일리와 헤일리 주변 사람들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빌은 헤일리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앤드류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고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자기를 죽이게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몇십 년간 감옥에 들어가게 될 운명이었으니까 자기가 죽고 1,5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금을 아이들이 받도록 한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앤드류는 가족 묘지, 이미 로버트가 묻혀있는 곳 바로 옆에 안장됐습니다. 헤일리는 장례식에 초대받지 못했고 장례식에는 17명만 참석했어요. 로버트의 비석에는 우린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당신은 무수한 이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들,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와 형, 모든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 앤드류의 비석에는 우리는 모두 너를 사랑해.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앤드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앤드류의 집 문은 열려 있었잖아요. 수사 결과 강제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앤드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오래된 앤드류의 운전기사 카를로스 트루히오였거든요. 카를로스는 이 집에서 나갈 때 문을 잠그고 나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앤드류를 죽인 사람은 이 집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거나 앤드류와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죠. 문을 열어줄 정도로. 경찰은 집을 수색하다가 침실 옷장에서 자물쇠가 부서진 크롤스페이스 입구를 발견합니다. 크롤스페이스가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기어다닐 수 있을 만한 공간인데 지하나 1, 2층 사이 천장에 있는 공간이에요. 앤드류가 여기에 돈을 숨겨놨었거든요. 근데 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앤드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운전기사 카를로스 트루이오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카를로스는 자금 세탁에 본인이 연루된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다 주장했어요. 카를로스 트루이오와 카를로스의 사촌 레너드 트루이오는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범인으로 의심됐어요. 그리고 경찰의 압박을 못 이기고 사촌인 레너드가 2009년에 과실치사와 살인공모를 인정합니다. 레너드는 카를로스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로 하고 경찰과 유죄 협상을 했어요. 레너드의 말에 따르면 앤드류를 죽이는 대신에 카를로스에게 현금 11,000달러와 노트북 1개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레너드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카를로스 트루이오는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을 받거든요.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은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판결 과정은 4일간 이루어졌어요. 카를로스는 살인미수에 대한 유죄만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도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촌인 레너드는 유죄 협상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결국 앤드류는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돈 때문에 죽게 된 거죠. 빌은 몇 년 사이에 아들 앤드류와 로버트를 비극적으로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낸시는 종신형으로 홍콩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동안 홍콩에서 살면서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다고 해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제 가족 한 명도 없는 홍콩에서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게 될 겁니다. 로버트는 정말 바빴어요.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았고 일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로버트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도 아내의 바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마지막에 이혼하자고 할 때도 자기 재산을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50대 50 절반으로 나눠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낸시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원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앤드류와 로버트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금방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